얘기를 계속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같았으면은 스물 전후에 다 시집을 갔죠. 조선시대에는. 해방 전에도 그랬고.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한국이 근대화된 이후로 계속 결혼 정년기가 점점 높아지고, 제가 70년대까지만 해도 한 20대 중반이면 여자들 다 시집 가야 되고, 그런데 요즘은 뭐 30 넘어서 가는 일도 허다하고. 이게 왜 그러냐? 사주가 뭐 다른 거냐? 달라지지 않았죠. 조선시대에 태어난 사람이나 뭐 7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나 현대에 태어난 사람이나 사주가 달라질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왜 결혼이 늦어지느냐? 이거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냐? 이거 아무도 설명 못 할 거예요. 그걸 설명을 할게요. 이제 이런 걸 알아야지 사실은 이제 되는 거죠. 결혼 정년기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20세기 초반만 해도 한 20 전후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 들어가니까 한 25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그 당시 영화가 70년대 영화가 여자 25이면 여대생들이 졸업하면 무조건 시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취업이 필요 없고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부잣집들은 대학교를 보내고 여학생 딸을,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면 바로 이제 시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70년대 영화를 보면 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제 2010년 이후 30세가 돼도 시집을 안 간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30세가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됐죠. 그러면 뭐 사람이 달라졌느냐 또는 사주가 달라졌느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사람은 달라질 이유가 없고 사람에 달라붙는 사주가 또 달라질 이유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요. 그런데 왜 결혼이 점점 늦어지느냐?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는 거죠. 첫 번째가 사회의 변화예요. 사회의 변화. 사주를 처음 공부하실 때는 사주는 절대적이다. 인생에 대해서 뭐 절대적이다.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해요. 뭐 부자 되는 사주. 뭐 딱 사주 보면은 뭐 이 사람에 대해서 다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뭐 직업이 뭐다. 또 뭐 잘 산다, 못 산다. 뭐 결혼은 몇 살에 한다. 마치 사주가 그거를 정확하게 말하는 거로 생각을 한다 하는 거죠. 초학자들은.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주 보고서 알 수 있는 거는 성격밖에 없어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성격이나 적성, 재능 이거밖에 없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럼 사람이 그러면 뭐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이 되느냐? 배경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배경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여건, 조건, 그 사람의 이거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쉽게 비유를 하면 똑같은 씨앗인데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잘 자라느냐, 싹이 터가지고 잘 자랐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모래밭에다가 씨앗을 심으면 그 나무는 잘 자랄 수 없겠죠. 모래밭이라는 건 수분이 적고 또 뿌리를 내리기에도 지반이 약하고 해서 잘 자라지 못하고 말라 죽기 쉽고요. 그 다음에 뭐 자갈밭에서 자라도 마찬가지고 또 뻘에서 자라도 마찬가지고 이 밭이 좋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밭. 씨앗이 싹이 잘 틀려면
씨앗이 싹이 잘 터가지고 좋은 나무로 자라려면 토질이 중요한 거예요. 토질. 그 다음에 기후, 비가 잘 오는지, 또 따뜻한지. 추운 데서는 아무리 나무를 씨앗을 뿌려봐야 싹이 안 트죠. 또 너무 더운 지방에선 사막 같은 데는 씨앗이 말라 죽을 거고. 그러니까 토질이나 기후가 이 환경 여건, 조건 이런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똑같은 씨앗이라도 나무가 잘 자라느냐 못 자라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해요. 역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이런 얘기하면 그렇다. 자연을 봐라. 좋은 밭에서 싹이 잘 트고 나무도 잘 자랄 거다. 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받아들이면서 막상 사주에 대해서는 적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하게 그렇다고 수긍을 하면서 사주를 보고서 풀이를 할 때는 마치 이건 부자가 될 사주, 뭐 결혼을 잘 할 사주, 남편 복이 있느니 또 뭐 자식 복이 있느니 그냥 마치 그렇게 정해진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 환경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인생에서 사람이 얼마만큼의 이제 인생을 좌지우지하느냐를 따진다면 환경이 제가 볼 때는 50% 이상이에요. 한 60% 정도? 그 이상 될 수도 있어요. 그 이상 운명을, 그 사람의 운명을 지배하는 거예요. 환경이. 내 생각에는 60%도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어떤 집안에서 부잣집에서 태어났느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그런데 이거 잘 몰라요. 얼마만큼 중요한지.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망한 얘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쉽게 찾아봐라 그러면 못 찾아요. 의외로 그런 케이스가 흔치 않기 때문에. 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부자 된 케이스 의외로 적어요. 뭐 이명박 같은 사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이렇게 자수성가 해가지고 크게 성공한 케이스는 정말 드문데 마치 쉽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 찾아보라 그러면 뭐 몇백 명 중에 한 명, 몇천 명 중에 한 명. 실제는 이렇게 드문데 그런 케이스들이 이제 얘기가 되니까 회자되니까 마치 종종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사람이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부모 잘못 만나서 뭐 어떻게 됐다. 부모들이 이제 자식 보고 이제 한탄할 때 그러죠. 네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고생한다. 이 말이 사실은 진리예요. 미안한 소리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결혼이 전반적으로 늦어지는 게 이런 사회의 변화다 하는 거예요. 사회의 변화.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에요. 환경이 바뀌면 인간은 거기에 지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요. 아무리 자기가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뭐 능력이 좋다 해서 뭐 개천에서 용난다. 진짜 드물어요. 진짜.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혼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결혼이란 도대체 뭐냐? 결혼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의. 대부분 결혼이다 그러면 결혼식을 말해요. 결혼식. 그런데
결혼식 올렸어요. 올려놓고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두 사람이 떨어져 살아요. 결혼식 올려놓고. 얼마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직장 문제나 교육 문제로 가끔 가다 만난다든지. 근데 이건 결혼이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 결혼식을 아니라고 한다면 남녀가 사귀면서 맨날 붙어있는 애들 있잖아요. 맨날 전화하고 맨날 만나고 맨날 같이 놀러다니고 결혼식만 안 했는데 애인 관계죠. 그런 관계. 이런 사람들 무지 많거든요. 이 두 관계를 어떻게 볼 거냐. 하나는 결혼식을 해놓고도 떨어져 있는 부부와 결혼식은 안 했어요. 결혼식은 안 했는데 맨날 붙어 다니는 남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볼 거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결혼식은 단지 형식적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형식적일 뿐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조선시대에 20살 때 결혼을 한다라고 쳐요. 20살 때. 조선시대에, 이게 이제 조선이에요. 조선에는 20세 결혼이다. 그러면 이제 20세부터 남녀가 붙어 있겠죠. 근데 현대는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20세부터 남녀가 만나가지고 연애질을 해요. 연애질. 아, 뭐가 다르냐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안 했을 뿐이지, 현대에서.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건 이건 제도예요. 하나의 제도.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혼이라는 건 제도예요. 자연에는 결혼이라는 게 없어요. 자연의 법칙에는 결혼이 없어요. 그냥 남자는 아무 여자나 이렇게 만나고 떨어지고 만나고 떨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에서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20세에 결혼해가지고 붙어있는 거하고 현대에 20세에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애들이 연애질을 하고 다니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하는 거예요. 남녀가 붙어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렇게 본다면 지금 결혼은 30세 결혼정년기가 이제 30세 거의 다 됐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30세 나중에 이제 더 지나면 40세에 오겠죠. 인간 수명이 한 200살 가면 한 40세가 결혼정년기가 되겠죠.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근데 뭐 세월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남녀가 둘이 붙어있는 거로 따진다면 결혼식이라는 건 단지 형식적인 것일 뿐이고 남녀가 붙어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뭐가 다르냐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이 두 가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학을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죠. 이런 거 자체를 해석을 한다 하는 거 자체가. 사주학을 잘하려면 이런 해석을 해야 돼요. 사회를 분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회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사회 현상을. 예, 이제 결혼이 늦어지는 거에 관해서는 이제 그렇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분을 볼게요. 이 남자분이 이제 이제 올해 나이가 이제 52세인데 이제 아직 결혼을 못했다고 해요. 이제 못 본 지는 한 5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결혼을 못하고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이제 모르죠. 결혼을 했는지. 지금도 뭐 결혼 안 하고도 이렇게 뭐 남녀가 이렇게 많이 만나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또 반대로 50세가 됐는데 결혼해가지고 결혼은 30세에서 했다고 그래요. 30세에서 결혼을 했는데 현재 50세예요. 현재 50세인데 집에 가정에 소홀한 사람들 많죠. 가정에 소홀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50세에 노총각이 있다고 쳐요. 50세 노총각. 이 사람도 결혼을 못하고 가정에 소홀하겠죠. 그러니까 부인이 없으니까 뭐
혼자 살겠죠. 그러니까 50세 결혼, 30세 결혼해가지고 50세에 혼자 이렇게 사는 남자들도 많아요. 이제, 가정을 안 돌보고 밖에 나간다든지, 뭐, 형식적으로 그냥 집에 출퇴근만 한다든지. 그리고 50세 노총각이, 노총각은 당연히 가정은 없는데, 50세 노총각이라고 연애 못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여자 만나고 다니고,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현실에서.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애정이라는 거,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분석을 해야지 결혼식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남자분의 이제 사주를 한번 이제 풀이를 해볼게요. 이 남자분은 이제 사주를 보면, 지장간에 이제 화기운이 강하죠. 화기운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항상 무슨 기운이 강한가. 왜 그러냐면 강한 기운에 나는 끌려다녀요. 강한 기운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사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주인, 또 하나는 내가 종. 양면을 가져요. 그래서 내가 주인 지배자적 위치도 있고 내가 또 지배당하는 자의 위치도 있어요. 사주는. 이거는 이제 조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후에서 제가 지난번에 간략하게 얘기를 했는데 목화금수가 있죠. 이 토가 나예요. 나는 관찰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관찰자. 내가 눈을 딱 떠보니까 봄이더라, 또는 여름이더라, 가을이더라, 겨울이더라 하는 거예요. 이 관찰자라는 입장은 뭐냐면 지배자라는 뜻이에요. 지배자. 내가 자연을 지배하는 지배자라는 입장이에요. 이 토가 우주의 주인이에요. 주인. 이 만물, 목화금수가 만물인데 이 만물을 지배하는 창조주라는 창조주의 관점에서 우주를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관찰자 입장이에요. 또 하나는 나는 만물의 자연의 일부예요. 나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찰자이기도 하지만 나는 자연의 일부잖아요. 인간으로서의 나는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에 종속되기도 해요. 그래서 관찰자라는 입장도 있지만 나는 피지배자. 이건 이제 지배자예요. 지배자. 이 양면에 두 가지의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인간은 자연의 일부다 라고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인간은 피지배자의 위치예요. 그런데 지배자의 위치를 어떻게 인간이 가졌냐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만물의 영장이에요. 특별한 존재예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잖아요. 모든 동물세계, 지구를 지배하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이게 만물의 영장이라는 게 다른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치에서 지배자라는 시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반대되는 그런 관점이 있어요.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이 경우는 특별한 경우죠. 인간은 원래 자연의 일부죠. 당연히 자연의 일부고 자연의 지배를 받는 게 기본인데 특별하게 인간은 지구를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자연의 지배자라는 입장이 있고 그게 우주의 창조주라는 입장과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좀 특별한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 그래서
이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사주가 이분도 화기운이 강하잖아요. 이 이제 화기운이 강한데 화가 관성이에요. 관성. 그러면 나는 관성의 지배를 받는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관성이 강하니까 관성이 휘둘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내가 피지배자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배자의 입장이 되면은 정반대가 돼요. 나는 관성이 제일 강하니까 이 가장 강한 관성으로 남을 다스린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건 내가 유리하고 강할 때, 내가 약할 때는 관성의 지배를 받지만 내가 유리하고 강할 때는 이 가장 강한 관성으로 남을 지배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사주는. 그래서 이분은 보면 화기운이 가장 강한데 화기운이 관성이죠. 그래서 나는 보통 내가 약자일 때 또는 일반적으로는 이 관성에 휘둘린다, 관성의 지배를 받는다 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이 때로는 강할 때는 이 강한 관성으로 남을 지배하기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일 때와 강자일 때 두 가지 다 가장 강한 기운을 내가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때는 이제 휘둘려요. 기본은 휘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창조주의 입장 또는 지배자의 입장일 때는 이걸 가지고 남을 다스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 관성이 강하니까 관성에 휘둘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관성에 휘둘리는 건 뭐냐? 이제 관성이잖아요. 관성에 휘둘린다. 그럼 관성이 강하면은 국가 관련의 일로 내가 골치 아프기 쉬워요. 국가 관련의 일이 나를 괴롭힌다. 이럴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이건 뭐냐면 맨날 관청에서 나를 불러요. 또는 뭐 이상하게 뭐 경찰서나 구청, 시청 뭐 이런 데서 맨날 고지서가 오고 뭐 맨날 가서 뭐 설명해야 되고 해명해야 되고 뭐 조사받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관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어요. 좌지우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무원을 상대할 일이 또 많아요. 공무원을 상대할 일이 많다. 왜냐하면 관성이라는 게 공무원을, 국가를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관청, 공무원, 이렇게 되는 거죠. 국가, 이거보다 작은 관청, 더 작은 공무원. 이게 다 관성이에요. 이게 다 관성. 국가, 관청, 공무원, 이게 다 관성이에요. 그래서 관성이 강하면 이런 공무원을 상대할 일이 많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무원을 자주 만난다든지 자기 사업상 내가 뭐 관급 뭐 관허 도급이라든지 이제 관급 공사 뭐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 공무원 자주 만나야 되잖아요. 그 로비도 해야 되고 관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도 많아요. 공무원을 상대로 어떤 로비를 한다든지 뭐 이럴 일도 많아요. 세 번째 이제 관성에 휘둘린다 하는 거는 이제 남자일 경우에는 남자나 여자나 공통적으로 목표가 많다 그런 뜻이에요. 목표가 많아서 우왕좌왕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왕좌왕.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관성이 목표를 의미하기도 해요. 이제 식신이라는 게 인생이 가는 길이에요. 어디를 향해 가느냐? 관성을 향해 가요. 관성. 이제 정관이죠. 정확히 말하면 정관을 향해 가요. 근데 이게 이제 목표인 거예요.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인생. 나 뭐 됐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목표 있잖아요. 사람마다 자기가 바라는 목표, 인생의 목표. 이 인생의 목표가 관성이에요. 정관. 정확히 말하면 정관. 또 평관도 때로는
인생의 목표가 돼요. 광범위하게 크게 말하면 관성 자체가 편관이든 정관이든 인생의 목표가 된다 하는 거고, 그 관성이 많다는 건 목표가 많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다가 이거 말고 딴 거 해볼까?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이거 좀 경쟁률이 올해 높아서 이건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장사를 해볼까? 그러다가 이거 장사는 요즘 경기가 나빠서 안 되니까 그러면 뭐 기술을 배워가지고 취업을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목표가 자주 바뀌어요. 사람을 우왕좌왕하게 만들어요. 이 관성이 많으면. 그 다음에 이제 여자의 경우 목표가 많아서 우왕좌왕이 아니라 이걸 그대로 남자로 바꾸는 거예요. 남자가 많아서 우왕좌왕 이렇게 돼요. 여자일 경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쁠 경우. 이쁜 여자는 가만히 있어도 남자들이 막 꼬이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식상이 없어도 이쁜 여자는 식상이 없어요.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쁜 여자예요. 여잔데. 그런데 식상이 있는 여자와 없는 여자의 차이를 내가. 이쁜 여자도 식상이 있는 여자 있죠. 당연히.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쁜데 식상에 있으면 이쁜 여자가 어떠냐면 대가 세요. 대가 세다. 대가 세요. 왈패예요. 왈패. 남자를 쥐고 흔들고 막 끌고 다니고, 식상이 있을 경우, 식상이 없을 경우에, 그래서 터프해요. 이쁜데 터프한 여자들 많잖아요. 왜? 겉모습은 이뻐요. 그런데 성격이 남자 같다. 이런 애들이 다 식상이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여자 많잖아요.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이쁘장하고, 그래서 뭐 순진할 것 같고, 이렇게 청순해 보이는데 막상 성격은 왈패. 이런 여자들 많아요. 의외로. 이게 다 식상이 강한 여자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쁜 여자 중에 식상이 없는 여자가 있어요. 이런 여자가 이제 순진한 여자예요. 순진한 여자. 남자한테 접근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여자한테 관성이 강하다. 남자들이 이제 벌떼처럼 꼬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여자는 식상이 강하면 관성이 강할 수가 없겠죠. 사주가 한정되어 있는 숫자에서 관성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막상 대가 세가지고 남자들이 다 도망을 가요. 이쁜 여자. 그래서 이쁜 여자들이 둘 중에 이제 결혼 못하고 뭐 이런 여자들 다 이런 타입이에요. 대가 세가지고 관성이 약하고 이런 타입인 거예요. 그런데 이쁜 여자인데 식상이 없고 관성이 많다. 식상이 없으면 당연히 관성이 많아지겠죠. 사주 구조상. 그런 여자들은 이제 남자들이 막 벌떼처럼 꼬여가지고 이제 휘둘리는 거예요. 이 남자가 만나자 그러면 나가서 만나야 돼. 저 남자가 만나자 그러면 만나야 돼. 거절을 못해요. 그러다 보면 남자끼리 막 멱살 잡고 서로 여자 뺏으려고 싸움도 하고 막 이런 일도 벌어져요. 이렇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여자는 아니고 남자인데 이제 관성이 강하면 이제 요런 특성들이 이제 있다 하는 거예요. 요런 특성들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굉장히 정관일 경우, 정관이 강하면 보수적이죠. 보수적. 그 다음에 편관이 강하면 진보적이고, 두 개가 다 섞여 있으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고, 투표할 때 보면 정관이 많은 사람은 반드시 보수당에다 찍고 편관이 강한 사람은 반드시 진보당에다 찍어요.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제 지배욕이 강해요. 지배욕 강하다. 정관이 강하면 내가 지배를 많이 받잖아요. 휘둘린다는 게 지배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내가 강해지면 지배욕이 발동을 해요.
이거는 뭐와 같으냐 하면, 가난한 사람이, 자기 출신이 가난했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커가지고 가난한 자 편일까 아니면 부자 편일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출신이 가난했어요. 그런데 나이 먹어가지고 한 50세 가지고 50세쯤 되니까 내가 이제 부자가 됐어요. 이렇게 출신이 가난한 사람이 50세 이제 50세 정도 먹었는데 부자가 됐어요. 자수성가해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이 가난한 자의 편일까? 부자의 편일까? 하는 거죠. 부자 편이에요. 부자 편. 대표적인 게 이제 이명박. 그래서 이명박이 이제 가난한 출신이어가지고, 그러면 가난한 자 편이겠다 해가지고 이명박을 많이 찍어줬죠.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데 막상 부자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찬가지예요. 정관이 강하면 정관의 시달림을 받아가지고 정관을 미워할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나중에 부자가 되면 정관 편이 돼요. 그래요. 인간이.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어렸을 때 맞고 자란 아이. 아버지가 많이 팼어요. 어렸을 때 맞고 자란. 얘가 크면은 지가 커가지고 애 안 때릴 것 같냐? 어렸을 때 맞고 자랐으니까, 나는 애 안 때려야 되지. 천만의 말씀. 여전히 패요. 자식 팬다. 똑같아요. 안 달라진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주가 그래요. 사주라는 것이 안 바뀌잖아요. 약자일 때가 바로 강자로 넘어가는 거예요. 힘만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정관에 피해를 보다가도 힘만 세지면 그 정관으로 또 남을 다스리려고 그래요. 인생도 그렇다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엄마를 막 팼다. 내가 그걸 보면서 자랐다. 그러면 나는 이제 나중에 커가지고 부인 안 패야지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더 패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돼요. 이런 거. 이 사회를 정확히 봐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이 사주도 정관에 이제 피해를 보지만 내가 힘이 세면 이 정관으로 남을 다스리기 때문에 남도 괴롭힌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사주가 정관뿐만이 아니라 다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또 특징이 이제 편인이 강한 거예요. 편인은 물론 지장간에는 2개밖에 없지만 천간에 있고 지지도 있고 편인만 있어요. 인성이 편인만 있으면 편인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얘기가 저번에 나왔죠. 게시판에 자유 게시판에 그 도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도식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하죠. 사주에 보면 용어들이 많아요. 사주학 전문 용어. 이 도식도 사주학에서만 나오는 전문 용어죠.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이제 도자가 뭐냐면 뒤집을 도, 뒤엎을 도예요. 뒤엎다. 그리고 식은 이제 밥식자, 이제 밥그릇이라는 뜻이에요. 밥그릇. 그래서 도식했다. 즉 편인이 강하다.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밥그릇이라는 게 이제 식신이고 이제 뒤엎다 하는 게 뒤엎는 존재가 편인이 되겠죠. 그래서 편인이 강한 사주를 이제 도식된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진짜로 편인이 뭐 밥그릇을 뒤집느냐? 이거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밥그릇 뒤집는 사람이 편인만 강해가지고 밥그릇을 뒤집겠어요? 밥그릇 뒤집는다는 게 뭐냐면, 밥그릇 걷어차는 거예요. 괜히 지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가지고 남이, 너 그래, 이쁘게 생겼다 해가지고 내가 너 밥 한 술 더 줄게. 그러면 편인이, 이건 나를 뭘로 보고 그러는 거야? 내가 그지야? 해가지고
굴러 들어온 넝쿨을 발로 차다. 넝쿨을 발로 차다. 그런 뜻이에요. 이 도식이라는 게. 넝쿨을 발로 차다. 굴러 들어온 복을 발로 차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도식이에요. 도식된 사주가 지 복을 지 발로 이렇게 찬다. 이제 이런 거라 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얻어 먹을 건데, 지 복을 지 발로 걷어 찬다. 이게 이제 도식된 사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그런 현상을 도식했다라고 또 얘기하는데, 안 그래요. 그게 사실이려면 편인이 강하고 식신이 약한 사람은 다 그래야 되는데, 이게 실전 경험이 없어가지고 공부로만 하면 이게 진짜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실전 경험으로 실전에 나가보면 안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실제 사주학에서에 나오는 전문 용어와 다른 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실전을 오래 한 사람, 10년 이상 한 사람들은 그런 거 이제 별로 안 믿어요. 근데 이런 걸 따지는 사람들은 첫 번째가 이제 실전 경험 부족. 실전 경험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처음에 사주 공부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초학자들.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사주학 용어에 금방 속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실전에는 안 그러다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굴러 들어온 밥그릇을 찾는지 또 어떻게 알아요? 그거 주관적인 평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주가 이제 보면 이 편인이 강하고 이제 식신이 약하니까 이 사주도 도식된 사주다.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자기한테 굴러 들어온 이 밥그릇을 이 편인으로 걷어 차느냐. 안 그렇다 하는 거죠.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러는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편인이 강한 사주들이 좋은 점이 무지하게 많아요. 편인이 굉장히 할 얘기가 많아요. 이제 편인에 관해서 얘기를 이제 잠깐 한다면, 편인은 까다로워요. 까다롭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정확한 한마디로 딱 표현해 주세요 하면 까다롭다 하는 거예요. 까다롭다. 그러니까 그냥 밥 주면 주는 대로 먹지 뭐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어. 이 편인이 많은 사람은 그래요. 뭐 이러쿵 저러쿵 뭐 남의 제사상 보고 뭐 감내와라 사과 내와라 뭐 이렇게 참견을 하는 거예요. 참견이 많다. 짜증나죠. 편인이 많은 사람들이 까다롭고 참견 많고 그러면 처음 딱 보기에 이 사람 짜증나네. 짜증나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사주학에서도 편인은 이제 흉신이라고 그래요. 길신 4개가 있고 흉신 4개가 있죠.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맞고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뭐 보실 필요도 없어요. 근데 편인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제 참견 많다 하는 거는 이제 까다롭다로부터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설명들이에요. 이렇게 까다롭다라고 하면 완벽하다라는 말과 같아요. 완벽주의자예요. 완벽주의자. 아무리 봐도 편인이 많은 사람은 성에 안 차요. 요거 조금 부족한데? 요거 좀 바꿔볼까? 예를 들어서 옷을 이제 쫙 빼입으러 이제 백화점 가가지고 새 옷 사고 뭐 이렇게 이제 모자부터 신발까지 쫙 맞추는데 모자가 마음에 안 들어. 다른 거는 옷이 신발 다 많은. 그냥 모자만 계속 이거 썼다 저거 썼다. 점원 입장에서는 전 미쳤나 저놈이 그냥 대충 쓰고 나가지. 근데 안 그렇다 하는 거예요. 까다로워요. 근데 그게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완벽하게 나와요. 상당히 완성도가 높아요. 완성도가 높다. 왜냐하면 만족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아주 완성도가 높은 작품들이 나와요. 이 편인이 강한 사람한테. 일도 굉장히 잘해요.
편인을 부하로 써가지고 일 시키면 굉장히 완성도가 높게 나온다니까요, 일이. 이거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근데 이걸 가지고 나쁘다고 흉신이라고 하고 도식이라고 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실전 경험이 부족하니까 아직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분은 이제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까다롭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이 좀 까칠해 보일 수도 있고 따지는 걸 좋아하는 거죠. 왜 따지냐 하면 마음에 잘 안 드니까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만큼 완벽주의자라는 뜻이고 또 합리적이라는 뜻이에요. 합리적이 아니면 그냥 주업해요. 주먹이 앞서요. 그냥 말로 따질 필요 없잖아요. 조폭이 어디 말로 이거 잘해라 그러나요? 그냥 조패죠. 편인인 사람은 조패지 않아요. 말로 해요. 계속. 그 조패는 사람은 뭐냐? 정인이에요. 정인이 조패요. 말로 하지 않고. 편인인 사람은 신사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로 따지고 까다롭고 하는 사람들이 신사예요.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계약서 쓰는 게 신사잖아요. 신사가 아니면 계약서를 쓸 필요 없죠. 조폭들이 계약서 쓰고 일하는 경우를 봤나요? 그냥 조패는 거죠. 그러니까 편인 있는 사람이 굉장히 그 좋은 장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도 완벽하게 하니까 굉장히 이제 돈도 잘 벌 수 있겠죠. 그래서 고급 인력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전문 기술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뭐 연봉 한 1억, 또 10억 이렇게 받는 아티스트, 전문 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다 편인이에요. 이분도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런 성격이 있고 그렇게 완벽주의자이고 그러고 또 편인이 강하면 확신이 강해요. 확신이. 편인은 확신이에요. 편인은 확신이 강해요. 아주 철석같이 믿어요. 이거로부터 이제 종교인이 나오고, 이게 더 심해지면 광신도가 나오고 그래요. 광신도. 노무현이 편인이 강했잖아요. 광신도예요. 무슨 광신도? 민주주의 신봉자. 민주주의가 정치잖아요. 정치 사상이잖아요. 정치 사상이 종교 이념화 된 거예요. 종교 이념화. 그래서 광신도와 종교인으로 말하면 광신도예요. 민주주의 신봉자. 이런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이걸 이해 못하면, 편인을 이해 못하면 노무현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편인을 알아야, 아, 노무현이가 이래서 민주주의 신봉자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분도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한 게 뭐냐면 이제 재성이 강하겠죠. 천간에 이제 시간에 이제 정제가 있고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죠. 그런데 이분이 한 5년 전까지 이제 결혼을 못했다고 했는데 정제가 있어가지고, 정제는 여자로, 남자의 사주에서는 여자를 말하기도 하는데, 정제가 있으면은 이건 여자가 있는 거고, 결혼을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이 남자한테는 정제가, 여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자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정이 있다라고는 안 했죠. 정제는 여자예요. 그런데 여자만 있다고 결혼까지 하겠는가? 다 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결혼을 하려면 여자를 만나가지고 가정을 꾸며야 되겠죠. 가정을 꾸미려면 이제 이게 정인이 필요한 거죠. 정인이 없는 사람이 가정이 약해요. 가정의 결속력을 말해요. 정인이 뭐냐면,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게 이제 진리죠. 남자는 원래 떠도는 존재예요. 이게 항구가 있어요. 여자라는 항구예요.
항구. 그럼 남자라는 배가 이렇게 막 이제 항구가 많죠. 여자는 항구. 여기 여자, 세상인 절반이 여자니까 항구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이제 배가 이리 갔다가 뭐 막 떠돌겠죠. 그러면 이 항구 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남자는 동적인 존재이고, 동적이죠, 남자는. 여자는 정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여자가 항구이고 움직이지 않고, 남자가 동적이고, 이게 이제 양이고, 이게 이제 음인 거죠. 그래가지고 남자가 돌아다니고 여자는 멈춰져 있고 정지해져 있는 건데, 그래서 남자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이 여자 저 여자. 그럼 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기한테 온 남자를 붙잡아야 되겠죠. 안 도망가게. 이게 여자가 하는 일이에요. 여자의 첫 번째 목표는 자기한테 들어온 남자를 붙잡기. 이게 여자가 첫 번째 할 일이에요. 그래야 내가 이 남자를 가지고 자식을 낳을 수 있겠죠. 살림을 내고 자식을. 여자의 첫 번째 임무가 이제 자식 낳는 게 첫 번째 임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를 붙잡아 가지고 도망을 못 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 붙잡고 도망을 못 가게 하는 게 바로 정인이다 하는 거예요. 정인이 그러니까 남자를 붙잡는 능력이에요. 여자에게 땡기는 능력이 정인이에요. 정인이 당기다예요. 당기다. 동사로 말하면 당기다. 여자는 기본적으로 정인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적이고 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남자를 당겨요. 여자는. 그리고 이게 이제 육친으로 말하면 정인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인이 있으면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못 도망가고. 여자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분은 정인이 없어요. 사주에. 그러니까 가정에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가정에 있는 거를 못하는 거예요. 한 집에 여자한테 붙잡혀가지고 설령 여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건 항구인 거예요. 정제는 항구. 이 항구를 향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이 여자 저 여자 이를테면. 그러다가 한 여자한테 딱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내가 이제 못 도망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남자가 정인이 있어야 붙잡혀가지고 못 나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는 정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가정의 결속력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도 사주에 정인이 없으면 남자를 잡아두는 능력이 약해가지고 가정의 결속력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잘 도망 나가요. 자꾸 나가기 쉬워요. 여자가 정인이 없으면. 정인이 있어야 남자를 이렇게 못 도망치게 자꾸 붙잡는데, 남자가 집 잘 나간다, 자꾸 밖으로 나간다, 나가서 뭐 떠돌아다니고 친구 만나고 뭐 주말이면 등산이나 다니고 친구 만나고 뭐 그러다 바람을 피는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뭐 이렇다 하면 여자가 그 남자를 붙잡는 능력이 약한 거고, 여자의 사주에 정인이 약한 거예요. 여자도. 그래서 이 남자가 비록 정제가 있어서 이걸 여자라고 볼 수 있지만, 가정의 결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결혼을 못한 이유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운을 한번 보죠. 대운을 보면 이 남자분한테 정인이 왔었던 때가 있어요. 35세부터 39세까지네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게 보면 38, 39세가 정인운이었죠. 요때가 이 남자가 결혼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다 하는 거예요. 요때는 적어도 동거래도 하고 2년간은 좋아하는 여자하고 좀 맨날 붙어있고 참 여자를 많이 사귀고 이렇게 좀 뜨거운 애정의 감정이 있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결혼을 해도 이때 했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남자의 결혼할 중요한 기회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못했다 하면은 그냥 막 좋아하고 뭐 동거를 했다든지 막 이 시기에는 굉장히 마치 결혼한 남자처럼 그러고 살았을 거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남자가 다 결혼을 못하겠느냐? 아니죠. 우리 남한에만 이 남자분하고 똑같은 사주를 가진 남자가 30, 40명인데 대부분은 결혼을 했겠죠.
이 남자분만 결혼을 못했을 거고. 그럼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 아, 누구는 결혼했는데 누구는 왜 못했느냐? 똑같은 사주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그 사람의 환경이에요. 환경. 그리고 여건. 내가 어떤 여건인가. 환경하고 여건하고 조금 환경, 여건, 조건 뭐 이런 거 약간 다른 말이죠. 약간 다른 말이에요. 이건 좀 더 광범위한 거고, 이 여건이나 조건이라는 건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내가 그게 갖춰져 있는가. 일단 이런 좀 국지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똑같은 사주를 가진 남자가 다 결혼을 못했지 않았겠죠. 뭐 한두 명 못했겠죠. 그냥 그 한두 명의 이 남자가 들었을 거고, 왜 못했겠느냐를 따지면 결혼할 여건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서 나 가난한 집에 있어가지고 가장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집안 먹여 살리기 바쁠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을 해야 되는 그 나이, 결혼 정년기 30세 전후로 해가지고 뭐 어디 다쳤을 수도 있고, 외국 나가서 일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겠죠. 아, 당신 결혼 정년기 한 30세 전후로 뭐 했냐? 아, 그러면 뭐 나는 그때는 내가 좀 결혼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도 없었고, 그냥 공무원, 이제 취업 준비를 내가 공무원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세월만 보냈다. 결혼 못하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벌써 공무원 준비하느라고 뭐 한 5년 이상 했다 보니까 나이는 먹고, 그래 또 뭐 그 다음부터는 뭐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못했다. 뭐 사람마다 다 이유 있겠죠. 공동묘지에 가도 처녀 무덤에 다 이유가 있다는데, 다 이분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사주가 딱 봐가지고, 아, 이 사람은 딱 뭐 했기 때문에 뭐 했다. 아, 이 사주 딱 보니까 노총각 팔자네. 뭐 이런 식으로 딱 보고 말한다. 예를 들어서 이미 52세인데 결혼 못했어요. 지금까지. 아, 사주 보니 당신 노총각 결혼 못할 팔자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틀린 거다 하는 거죠. 나름의 다 이유가 있을 거고, 다른 동일한 사주들은 대부분 결혼을 했을 건데, 이 사람만 못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거지. 사주 보고, 아, 당신 당연히 노총각 사주고 결혼 못할 팔자니까 여태 그러고 있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다 하는 거죠. 실전에 가보면 엄청나게 깨져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딱 규정 지어가지고 뭐 어떻다 이렇게 하면 10명이면 1명밖에 못 맞춰요. 실전에 나가면 엄청나게 깨져요. 그래서 이분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다른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편인이 있으면 눈이 높아요. 레벨이 높아요. 편인의 특징. 아주 눈이 높아요. 이 편인의, 이건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또 설명을 해야 돼요. 편인이 가장 대표적인 한마디로 까다롭다고 그랬잖아요. 까다롭다. 이게 눈이 높다는 말과 같아요. 파생되는 의미예요. 눈이 높다. 아, 눈이 높으니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여자를, 이상하게 이런 사주는 여자를 만나잖아요. 남자가. 예를 들어서. 아, 이상하게 찐따만 걸려요. 찐따. 뭐, 다리가 너무 작아. 아니, 하체가 너무 짧아. 쇼다리야. 아니면 여자가 머리가 너무 커. 뭐 가슴이 뭐 절벽이야. 뭐 이런 식만 걸려요. 이 남자는 사실은 눈이 높기도 하지만 이상하게 그렇게 걸리더라 하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편인이 강하면 남자가 웬만한 남자, 원만한 남자, 원만한 이성이 안 걸려요. 남자든 여자든 편인이 강하면. 이상하게 찐따들만 걸려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눈이 높기도 하지만 이상하게 객관적으로 봐도
좀 찐따들이 걸려가지고 결혼이 안 되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아요. 묘한 거예요. 묘해요. 그래서 참 사주라는 게 요런 데서 참 묘하다 이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눈이 한편으로는 눈이 높기도 하지만 여자가 좀 이상한 여자, 꼭 마음에 안 드는 이상한 찐따들이 걸린더라. 아마 그것도 중요한 결혼을 못한 이유가 될 거예요. 이 편인이 그러니까 결혼 못한 중요한 이유가 된 거예요. 여자를 볼 때 압록이 높을 수도 있고 이제 여자에 대한 자기 개인의 기준이 높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자가 걸려도 이상하게 찐따만 걸리고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이 편인이 결정적인 결혼을 못한 주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이분은 이제 일간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는 못해요. 일간이 뿌리를 못했는데 이것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일간이 뿌리를 못 내리면 혼자서 다 수행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누구 조수를 데리고 다닌다든지 누가 나를 도와줘야 돼요. 내가 창업을 해도 사장님도 할 수 있어요. 사장님을 하는데 핵심 기술자가 아니에요. 내가 이런 분들이 기술 쪽에 일을 많이 해요. 설명을 하죠. 일간이 뿌리가 없는 경우 이제 일간이죠. 일간이 뿌리가 없어요. 이제 비견이 없는 거죠. 비견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기술을 요하는 일들을 많이 해요. 기술 분야. 창업도 할 수 있어요. 오너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장님도. 그런데 핵심 기술자가 없어요. 그래서 핵심 인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핵심 인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핵심 인원이라는 그 핵심을 처리할 수 있는 분야가 대부분 기술 분야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가 기술 분야에서 일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거를 또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게 식신이죠. 식신이 기술인데 이 사람이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 나는 진정한 기술자가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기술자인데 사실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도시가스 계통에서 일을 한다고 이제 하네요. 그러면 왜 도시가스일까요? 많고 많은 직업 중에.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자체는 에너지원이죠. 에너지원. 그런데 그 에너지원을 어디다 쓰느냐 하면 주로 불을 일으키는 데 쓰죠. 불. 그런 의미에서 이분 사주가 화가 많은 거예요. 다른 거는 아니고 화가 많은 거예요. 그런 이유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뭐 딴 거는 아니에요. 도시가스를 왜 해요? 라고 물어본다면 화가 많아서 도시가스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재성과는 아무런 상관은 없고요. 도시가스라는 게 재성과는 상관은 없고 이 수기운이 뿌리를 못 내리는 게 혹시 도시가스와도 좀 관련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수기운이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데 이게 도시가스냐? 가상의 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천간에 뿌리를 못 내리고 있으면 천간이 있는 게 지장간에 뿌리를 못 내리고 있으면 가상해라는 접두어가 붙는데 이게 그럼 가상의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상의 물이 도시가스냐?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채팅창을 보면 이제 이쁘고 도도하시다고요. 네, 여자가 이쁘고 도도하고 하고는 좀 상관은 없죠. 도도한 거는요, 여자가 이쁘면, 대부분 도도하잖아요. 여자 이쁘면 도도하다. 이쁘다. 그럼 거의 도도하지 않아요? 원래? 이쁘니까 남자들이 막 들러붙어가지고 막 여왕처럼 이렇게 막 떠받들 거 아니에요? 여왕님하고. 떠받들면 당연히 도도해지잖아요. 이거는, 식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식신이 많으면 이건 이제 행동파인데, 행동파하고 도도하고는 뭐 별 관련이 없어요. 그냥 이쁘면 도도한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오히려 편인하고는 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편인이 강하면 눈이 높죠. 눈이 높으면 도도하다고 볼 수 있죠. 콧대가 높고. 그러니까, 식신 강한 거하고는 도도한 거하고는 전혀 관련은 없고요. 편인하고는 어느 정도 좀 관련이 있어요. 편인이 있으면 눈이 높으니까, 확실히 눈이 높으니까 좀 도도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편인이 높다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눈이 높으냐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잠깐 쉬었다가 또 이 남자분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으면 더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네, 지금 4분인데 그러면 14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질문하셔도 되고요. 이분이 이제 그런 이제 엔지니어로서 이제 살아왔다. 그동안 5년 전에 이제 연락을 안 하고 있는 지가 5년이 됐는데, 그전에는 그런 도시가스와 관련된 엔지니어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라고 한다면 뭐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뭐 결혼은 그럼 앞으로 할 수 있겠느냐. 뭐 나이가 저 정도 되면은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한 40세 정도 되잖아요. 남자도 그러고 여자도 그러고, 아 이거 그냥 혼자 살지 뭐. 요즘은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이제 그렇게 나이 40 전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자분들 상담을 해보면 많이 포기했어요. 많이 포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냥 살지 뭐. 뭐 남자가 생기면 연애나 좀 하다가 그냥 살지 뭐.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요즘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셔요. 실제로. 그리고 50세, 40세가 넘으면 남자는 결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여자는 결혼을 하는 목적이 또 돈 때문에 결혼을 하고, 여자는 이 사회의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돈 버는 게 어렵잖아요.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그래서 말년에 남자를 자기의 생계를 책임질 그런 대상으로서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남자가 늦게 결혼하려면 반드시 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자도 그런 남자만 찾고, 40세가 넘으면 뭐 20대나 30대 초반까지는 뭐 없어도 뭐 이제 미래가 있으니까 열심히 일해서 뭐 다시 같이 돈 없이 만났어도 같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살지 뭐 이러고들 만나서 살아요. 가난하게 출발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한 40 전후가 되면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여자분들은 특히. 이제 현실적이 된 거죠. 그래서 결혼은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 한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를 때 결혼해서 애 낳고 그러고 사는 거죠.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 거를 이제 알았다면 애도 안 낳죠. 사실은 만약에 20살 정도에 애 낳아서 기르는 그 고통을 안다면 애 안 낳을 거예요. 모르니까 이제 애 낳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네,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뭐 물어보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분이 결혼을 한다면 이제 무슨 운이 들어와야 결혼이 되겠느냐라고 한다면, 비겁운이나, 이분은 이제 지장간에 비겁이 없으니까 이 밑으로 비겁이 오거나 정인이 들어와야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남자분의 결혼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비겁이나 정인이 들어와야 돼요. 지장간으로. 비견이 와야 돼. 비견. 왜냐면 이 비견이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 뿌리를 내리면 정제를 잡을 수 있어요. 정제의 변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자의 변동이 일어나고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비견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 2017년 같을 때 비견이 올 때
직업의 변동이나 또는 여자의 변동이 와가지고 결혼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또 정인이 오거나 하는 거죠. 뭐 궁금한 게 없으시면 이제 뭐 다른 풀이를 해도 되고요.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 사주는 자식을 보기가 어려운 사주잖아요. 지금 이제 식신이 천간에만 있고 뿌리가 없잖아요. 이러면 이제 이 사주 자체에 지장간에 있는 게 그 사람의 이제 본질인데, 지장간에 식신이 없으면 자식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자식에 관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결혼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천간의 이 계수는 정액을 의미해요. 정액. 이 개라는 거는 생명을 만드는 힘이에요. 그래서 남자에게는 이게 정액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액이 뿌리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게 고장이 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정액에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애가 잘 안 생긴다 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남자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남자분과 똑같은 사주를 가진 남자가 결혼을 한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가 안 생긴다 라고 한다면 남자의 이 정액에 문제가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뿌리가 없으면 이게 그냥 형식적인 정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정자증 같은 거, 그것도 가능해요. 예, 뭐 또 궁금한 게 없으시면 다른 풀이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또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질문을 하시고요.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남자 사주인데 이분하고 좀 유사한 면이 있는데, 성관계를 안 해요. 그런 남자가 있었어요. 성관계. 그래서 부인이 이제 찾아왔는데 성관계를 안 한대요. 남편이. 당뇨병이 있고, 그래서 남자 쪽에서 생각하기에 당뇨병이 있어가지고 혹시 이렇게 장애아가 나올지 몰라가지고 일부러 성관계를 피하는 거 아니냐. 이제 부인이 그렇게 또 좀 의심이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사주가 이제 비슷했어요. 그분도 이 계수가 뿌리를 못 내렸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확실히 정액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뭐 다른 풀이 할 사주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니면 뭐 다른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네. 그거는 좀 다른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사주를 이렇게 해석할 경우가 있죠. 어떤 일이 터졌어요. 어떤 일이 터졌는데, 예를 들어서 송사가 터졌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상황을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올해가 뭐 예를 들어서 갑오년이다. 그러면 상황이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사건이 터졌는데 이제 그게 송사였다. 이랬을 경우 이제 상황을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 송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 현재의 상황은 어떻고, 그리고 또 앞으로의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거고, 뭐 이런 거를 예측을 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신자가 많다, 지장간에. 그러면 얘네들을 상황의 한 요소로 판단을 해요. 상황의 한 요소로 판단을 해요. 그래가지고 얘는 어떻다, 얘는 어떻다, 얘는 어떻다 이렇게 따져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가 뭐냐면 하나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주라는 거는 그 사람의 타고난 운명이잖아요, 사주가. 그런데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지장간의 요소가 하나의 인물에 대응을 하기도 해요. 그래가 인물로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문서로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관계로 대응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요거를 하나의 상황으로, 이걸 국이라고 해요. 국. 그거를 국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판국자예요. 어떤 판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판으로. 이건 이제 뭐냐면 기문둔갑 이제 유김에서 이제 나오는 용어인데, 하나의 유김이라는 점은 뭐냐면 시간으로 점을 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몇 시 며칠 몇 시 몇 분에 누가 질문을 했다. 그러면 그 시기에 판을 피는 거예요. 판을 펴가지고 상황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유김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사주도 마치 육임처럼 하나의 상황으로서 해석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지장간들은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요소가 돼요. 사람일 수도 있고 문서일 수도 있고 대인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관계의 하나의 요소로서 판단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사주의 장점이죠. 그런데 이 지금 하신 질문은 이제 뭐냐면 이제 비슷한 거가 되겠죠. 결혼 상황,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 여자가 사주의 정관이 예를 들어서 3개가 있다. 지장간에요. 물론 지장간이라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도 사주 원국에도 있을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정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이 정관을 A라는 남자, B라는 남자, C라는 남자로 해가지고 누구를 고를까요? 이 사람 중에 누구를 고를까요? 이렇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 같은데 얘가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지장간을 보는 거예요. 지장간이 하나의 요소가 돼요. 얘는 아니에요. 얘는 판을 해석할 때 이게 이제 상황이라는 판이에요. 상황판을 해석할 때 상황이라는 판을 해석할 때는 지장간의 요소를 가지고 이게 누군가 이 관계를 파악을 하는 거지 얘를 가지고 파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위 같은 그런 내용이라면 지장간의 정관이 여러 개 있으면 얘가 A라는 남자, B라는 남자, C라는 남자 이렇게 돼가지고 누구하고 맺어지는 게 좋다, 누구를 고르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 가능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남자들은 어떤 남자겠느냐? 그러면 지장간 위에 나와 있는 육친이 해당하는 거예요. 얘가 편인이다. 이럴 수가 있겠죠. 식신, 뭐 겁재. 이러면 이 C라는 남자는 여기에 연결이 됐잖아요. 겁재. 돈 많은 남자예요. B라는 남자는 이리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식신의 남자, 기술자. 이를테면 그 다음에 A라는 남자는 여기에 연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학위나 어떤 전문 직종인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가 되시겠죠? 이거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판을 해석할 때는. 네, 다른 질문. 지장간이라는 거는 예의 요소예요. 예의 요소. 지지의 요소예요. 지장간은 지지의 요소. 원래는 얘네들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해석하면서 지장간에 이런 요소가 있으니까 얘는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성질을 가진다.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바른 해석 방법인데 거꾸로도 가능하다 하는 거죠. 원래는 이 지지의 육친을 보고서 이 육친은 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확한 순서죠. 겁재 위의 정관인데요. 이제
겁재 위의 정관이다 이런 거죠. 지지가 겁재고 이제 천간이 정관이다 했을 때 그러면 돈 많은 신랑이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냐? 네, 그것도 가능해요. 돈이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지지는 천간을 떠받들어요. 하늘이고 땅이잖아요. 하늘은 땅이 떠받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관은 돈줄 이라는 뜻이에요. 돈 많은 것이 아니고 돈이 없을 수도 있겠죠. 정확한 의미는 돈줄이라는 뜻이에요. 돈줄. 정관으로부터 겁재가 내려오잖아요.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떨어져요. 이게 정관이고 돈이에요. 그럼 정관으로부터 돈이 나온다는 거니까 남편으로부터 돈이 나오니까 남편은 돈줄이죠. 돈줄. 남편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가 돈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자의 사주가 이렇다면 남자로부터 돈을 받는 여자다 그런 뜻이에요. 직장 다녀서 돈을 받는 남자가 아니고 남자로부터 돈을 받는 남자다 그런 거예요. 직업은 여러 가지일 수도 있죠.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꽃뱀일 수도 있고 해석은 다양해요. 어쨌든 남자가 돈줄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여자분들은 남자를 만나면 돈이 생겨요. 남자만 연애할 때도 이런 사주를 가진 여자는 남자하고 이제 연애를 할 때 결혼 전에라도 데이트하고 그러면 남자가 용돈을 줘요. 집에 택시 타고 들어가라 그러고 뭐 이렇게.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 자체로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주는 좋고 나쁘고의 평가는 지극히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신강한 사주? 신강한 사주, 뭐, 비겁이 강한 사주를 말하겠죠. 아니면 뭐, 인성이 강한 것도 신강하다고 하죠.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신강, 신약을 따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냥 육친으로, 그냥 비겁이 강한 사주는 어떤가요? 인성이 강한 사주는 어떤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정확한 거죠. 겁재 위의 정관이라고 헛놈? 한 번 갔다 온 놈? 그건 무슨 말인가요? 겁재 위의 정관이면 한 번 갔다 온 놈? 헛놈? 아, 유부남을 만난다고요? 아, 유부남이나 이제 이혼남을 만난다고요? 그런 사람 만날 수도 있죠. 상관없어요. 그거는 유부남을 만나든 이혼남을 만나든 그 여자는 어쨌든 남자가 돈줄이에요. 그러니까 돈줄이라는 의미를 가진 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하위 개념이에요. 그 남자가 유부남일 수도 있고 이혼남일 수도 있고 뭐 총각일 수도 있고 그거는 그거로부터 얼마든지 파생할 수 있어요. 정확한 것은 어쨌든 남자가 돈줄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강한 사주는 그냥 뭐 이제 기존 사주학에서는 뭐 신강하다. 그러면 비겁이 강해도 신강, 뭐 인성이 강해도 신강,
한 거죠. 그럼 신강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 말해봐라 그러면 말 제대로 못해요. 뭐 자신감 있다, 자신감이 강하다,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혼자 능력자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신강이라는 것만 보고요. 신강이라는 거가 뭐 자신감이 강하고 능력자다, 뭐 혼자서 세상을 개척해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신약은 반대겠죠. 뭐 이건 나약한 사람 아니냐, 이제 뭐 거의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건 뭐 강한 사람. 아 근데 신약한 사주여가지고 나약한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몰라요. 아 사장님 많아요. 그 사장님이 나약하겠느냐? 아 세지요. 신강 신약을 게으르냐, 책임감 없느냐, 이건 정확한 의미가 아니에요. 신강 신약은 이제 정확한 의미가 강인하느냐, 약하냐, 인간이 좀 나약하냐, 그거에 대해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막상 신강한 사주들을 보니까 게으른 사람들이 많고 책임감 없는 사람들이 많다. 나중에 이제 하위적인, 그러니까 실제 그런 사람이 많더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런 의미들이 붙었겠죠. 원래 신강 신약은 강하냐, 약하냐, 거기서부터 나온 건데, 안 맞아요. 운동선수들 얼마나 근력도 강하고, 셀 거 아니에요. 신체적으로도 강하고. 근데 신약한 애들 많아요. 사주상.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맞아요. 그거는 다르게 해석해야 돼요. 이제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할게요. 그러니까 비겁이 많으냐 적으냐 정확하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제 게으르고 책임감 없다. 게으르고 책임감 없다.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러면 어떤 데서 나오느냐. 신강한 사주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겁이 강한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비겁이 강한 사람이 게으르고 책임감 없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비겁이라는 거는 공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공유라는 건 남과 함께 하는 거. 남과 함께 하다. 뭘 함께 하냐? 무엇을 남과 함께 하냐? 사물일 수도 있고 뭐든지 이 세상 존재하는 건 모든 거예요. 여 안에 들어가는 무엇을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요. 그 중에서 능력이라는 거가 있어요. 능력을 남과 함께 하다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연필을 잘 깎아요. 나가 연필을 잘 깎아요. 연필 깎다. 연필 깎기의 달인이에요. 연필 깎기 달인. 내가. 근데 비겁이 강해서 능력을 남과 함께 한다 하는 거예요. 비겁이 강하면. 남들은 나보고 연필 깎기를 잘한대요. 근데 능력을 함께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만 연필 깎는 걸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남도 잘 깎아요. 그러면 내가 갑자기 집에 볼 일이 생겼어요. 야, 내가 할 일을 네가 좀 대신 맡아줄래? 이렇게 돼요. 나 없어도 회사 돌아가요. 왜냐하면 능력을 내가 공유를 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내가 절대적인 내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비겁이 강하면. 비겁이 강해서 비겁이 공유라는 뜻인데 그러면 내가 능력이든 뭐든 남과 함께 한다는 얘기인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없어도 회사는 돌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반대. 비겁이 약하다.
비겁약. 정반대 의미가 돼요. 내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요. 나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비겁이 약하면. 이건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신강신약하다고 그래서 게으르고 책임감 없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남과 얼마만큼 공유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비겁이 약하면 공유를 하는 게 없어요. 남하고.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은 남들이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 빠지면 회사가 안 돌아가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비겁이 강한 사람은 내 능력을 내가 남과 공유하니까 나 없어도 내 대신 대체자가 많아요. 비겁이 강하면. 그럼 나 좀 빠져도 돼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게 정확한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가난해지잖아요. 내가 가난해지면 내가 이제 가난해요. 가난. 내가 가난해지면 놀고 있으면 굶어 죽느냐 하면 아니에요. 왜냐면 나는 비겁이 강하면 공유해요. 먹을 걸 공유해요. 남들하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가난하면 남들이 자꾸 먹을 걸 갖다 줘요. 먹을 걸 공유하니까. 굶어 죽지 않아요. 그래서 비겁이 강하면. 근데 비겁이 약하다. 남들하고 공유하는 게 없어가지고 내가 가난하면 남들이 먹을 걸 안 갖다 줘요. 그럼 나 진짜 굶어 죽어요. 비겁은 그런 데서 이제 의미가 있어요. 비겁이. 그래서 비겁이 약한 사람이 외로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남들하고 공유하는 게 없어서 그래요. 비겁이 약하면.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비겁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맥관계도 약하고 인맥관계가 약해요. 남들과 교류는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 이렇게 지켜보면 교류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외롭다. 사실은 진짜 뭐 이 사람들이 내가 힘들 때 돕겠느냐 안 도울 거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비겁이 약하면. 그래도 사장님들 많아요. 사장님 됐다 부도 나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비겁이 약하면 자살해요. 고립이 돼가지고. 자살은 고립으로부터 나와요. 비겁이 많은데 관성이 강하다고 그래가지고 외로운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비겁이 많고 관성이 없어도 외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겁이 강한데 외로운 사람들 있어요. 외로운 사람들. 왜 외로워요? 왕따 당하니까 외롭죠. 왕따는 외로울 거 아니에요? 왕따가 비겁이 없는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비겁이 많은 사람한테도 왕따 일어나요. 운이에요. 운. 비겁이 충돌이 막 나죠. 그런 때는. 이게 교류가 단절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단 비겁이 많으면 본질적으로는 외로운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외롭다 그러면 그건 다른 문제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다른 그 원인은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뭐 때문에 외롭냐? 진짜 타인과 교류가 없어서 외로우냐? 아니면 다른 정신적인 문제이냐?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돼요. 비겁이 많으면 일단 교류는 어쨌든 간에
교류는 많은 거예요. 남과 공유하고 있는 건 많은 거예요. 관성이 뭐 많건 적건 상관없이. 이 사주는 일단 있으면 그 능력이 있어요. 관성이 그러니까 비겁이 많은 상태라 그러면 관성이 아무리 더 많아도 일단 비겁이 있으면 남과의 공유할 거는 많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외롭다 그러면 그건 다른 문제인 거예요. 교류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인 거예요. 이제 그거는 깊이 파고 들어가 봐야 돼요. 이 외로움이 어디서 오는지 그 파고 들어가 봐야 돼요. 종류가 많아요. 전에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고집이라는 게 따지고 보니까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고집의 모습은 윗사람의 말을 안 듣는 게 고집으로 보여요. 겉으로는. 그런데 고집의 그런 현상을 보이는 이유를 찾아보면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런 겉으로 보이는 외로운 현상을 일으키는 이유는 다 사람마다 틀리고 제각각이다 하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서 문제를 파악을 해야 돼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다 알 수 없어요. 이제 시시한 사람들하고는 재미가 없다 그런 거는 이제 편인이 강하면 그러기 쉬워요. 편인은 일단 레벨이 높기 때문에 격이 안 맞는다 이제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나는 좀 다르다. 격이 좀 다르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제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뭐 상관이 강해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상관이 있으면은 이제 생각하는 게 4차원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일반인들하고 좀 달라가지고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동질감 같은 건 내가 생각하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 내용을 분석을 해봐야 돼요. 깊이 들어가서. 정관은 외로움을 또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해요. 정관이. 정관이 왜 외로움을 일으키냐면 비겁을 극해서 정관이 외롭다가 아니에요. 정관이 외로움을 일으키는 이유는 홀로서기 때문에 그래요. 홀로서기. 고립. 홀로서기는 고립이에요. 홀로서기 때문에 홀로서기를 한다는 건 고립이 된다는 거고, 비겁을 극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예요. 정관 자체가 홀로서기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얘가 그것 때문에 외로움을 일으킬 수 있지, 비겁을 극하기 때문에 외롭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정관이 강하고 비겁이 강하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섞이는 거죠. 비겁은 교륜인데 이 두 가지가 섞이면은 이제 이거죠. 군중 속의 고독이 되겠죠. 군중 속의 고독.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거 많잖아요. 현대인에서
군중 속의 고독. 어떤 사회 현상이죠. 현대인들은 이런 군중 속의 고독에 살고 있다. 이제 그런 거겠죠. 정관도 강하고 비겁도 강하다 해서 고독을 느낀다면 그건 군중 속의 고독이 되겠죠. 고향을 떠나 사는 것도 뭐 한 이유이죠. 그게 현실적인 이유인 거예요. 사주에서 말하는 이유가 아니고 현실적인 이유를 대라 그러면 고향을 떠나 사는 것도 그게 현실적인 이유겠죠. 사실은 사주를 풀이할 때 항상 현실에 기반을 두고 해석을 해야 돼요. 운을 가지고 뭐 이거는 어떤 운이니까 무조건 뭐 이런 일이 일어나. 하늘을 봐야 별을 따잖아요. 나는 로또에 붙는 운이야. 복권을 사야 붙을 거 아니에요. 복권을 안 사면서 로또에 붙을 거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현실로부터 뭔 일이 일어나도, 그러니까 뭔 일이 일어나도 현실을 기반으로부터 그 일이 가능한 거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그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과부팔자다 여자가 결혼을 해야 과부가 되는 거지. 결혼도 안 하고 과부가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주로서 이제 운을 해석할 때는 현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현실을 먼저 보고 그 현실로부터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떤 식으로 일어날 거고 현실에서 그 일이 가능하겠는가라는 거를 먼저 따져봐야 돼요. 산에 사는 사람이 어부가 될 수는 없잖아요. 농사를 지어야 되지. 근데 얘가 어부팔자다. 근데 예를 들어서 충청도에 사는 애인데 어부팔자다. 말이 안 되잖아요. 얘가 바닷가에서 살면은 어부가 당연히 말이 되겠죠. 그런데 얘가 이제 충청도에서 사는데 어부가 될 수는 없듯이 현실을 먼저 고려를 하고 그 현실로부터 그 일이 일어나겠는가를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운에서 시험에 합격할 운이 딱 들어온 거예요. 합격하겠어요? 그래서 운이 보니까 합격할 운이다. 정관도 올라갔고 뭐 정인도 내려왔고 합격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얘 공부 좀 했어요? 먼저 물어봐야 돼요. 공부한 지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는데요. 공무원 시험 붙을까요? 올해 보는 건데. 미친놈 아니에요. 공무원 시험 한 달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당장 한 달 후에 시험 보는데 합격을 바래요. 운이 아무리 합격 운이 들어왔다 해도.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공부한 지 얼마나 됐어요? 얘가 원래 공부에 좀 재능이 있어요? 이런 거를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운만 가지고 가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게 아주 그냥 너무 쉬운 오류. 이런 오류를 굉장히 많이 범해요. 역술인들이. 언제 결혼해요? 남자친구가 있어야 결혼을 하지.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남자친구가 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언제 결혼해요? 라고 물어보면 현재 남자친구 있어요? 그럼 있은 연후에 올해나 내년에 결혼 운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결혼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친구도 없는데 이제 내년에 결혼한다고. 몇 달 안 남았는데 내년이.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으로부터 미래를 예측하는 거지. 현재 상황이 아닌, 모르는 상태에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근데 이런 오류를, 그런 틀린 오류를 많이 범해요. 운이 마치 도술인 것처럼, 어떤 조화인 것처럼,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그거는 상식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고, 진리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진리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의 일도 예측을 하려면.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건 대단히 어려워요, 사실. 이런 건 책에도 안 나오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모르죠. 모르니까 가르쳐 주지도 않는 거죠. 역술인들도 모르니까. 딱 결혼운이 들어오면 무조건 결혼한다. 아유, 운이 그러니까 결혼할 수도 있지 않느냐. 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남자친구가 있어야 결혼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내 팔자가 어디서 가서 물어보니까 결혼 2번 하는 팔자라는데, 여자가 이제 결혼해서 와서 물어보는데, 나 이혼 되겠어요? 아,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 지금 남편하고 사이가 어떠냐. 아, 뭐 별 문제는 없다. 아, 그럼 이혼을 안 하는 거죠. 뭐 갑자기 운이 들어와가지고 남편이 돌변해가지고 갑자기 야, 이혼해. 이러겠어요? 합리적인 판단,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미래를 예측해야지, 운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하는 거죠. 아, 근데 세상에는 쪽지캐처럼, 전혀 결혼할 예정이 없었는데 갑자기 막 이제 올 여름에 점쟁이를 찾아왔는데, 점쟁이가 올 말에 결혼한다고. 근데 현재 애인이 없는데, 근데 연말이 되니까 갑자기 중매가 들어와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더라. 그 점쟁이 쪽집게다.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죠. 그런데 그건 보편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보편적인 않은 거에 포인트를 맞추면 훨씬 더 실패를 많이 해요. 못 맞춰요. 그런 것도 물론 고려는 해야 되죠. 그런 돌발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도 물론 해석할 때 고려를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특별한 경우였죠. 함부로 그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 여자는 결혼이 되겠다 올 말에, 항상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내년 운도 봐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럴 경우라면 이제 내년에 이 여자가 자식을 보는 운이 있는지, 관련된 일들이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런 일들이 또 예정되어서 나타나는지, 이런 거를 살펴야 돼요. 예, 또 질문. 예, 그러면 시간이 이제 11시가 됐는데,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내일 좋은 아침 되시고요.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